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종목 하나를 좀 추천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가치 투자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가치주가 뭐냐? 싼 종목이 가치주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이 성장을 하는데 그 실적 성장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고 주가 역시 저평가가 돼서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이라고 일단 단편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가치 투자주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종목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국형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가치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실적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실적이 성장하는데 어쩌다가 예외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업 내에 무슨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년 사이클인데 최근에 그게 인제 얻어 걸려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의 그 성장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이.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도 성장을 해 왔지만은 올해도 성장을 했고 내년, 내후년도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죠. 한때 우리가 인제 이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캐즘에 딱 걸려 버렸잖아요. 아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아무튼 요런 구조적 성장주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에 대한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데 자꾸 신제품을 만들면 안 돼요. 신제품을 자꾸 만든다는 얘기는 기존 제품이 안 팔린다는 얘기고요.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경쟁사하고 경쟁이 격화됐을 때 신제품을 많이 출시합니다. 그럼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요. 이 생산단에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적으로 써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영업이익이 오르기 위해선 돈을 덜 써야 되는데 제품의 영속성이 없는 분야는 영업이익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실적 변수가 낮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수출주들이 큰 문제가 다 좋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죠. 두 번째, 원자재 같은 경우를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국제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거 못 피해 갑니다. 그리고 수출이 됐던 또 수입을 많이 했던 이런 기업들은 물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해운 물류 비용에 대한 변동성,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거 곧바로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분기별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 떠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고 쌓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내 종목이 싼지 비싼지를 잘 몰라요. 이게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싼지 차트상에 보면 싸게 나오지만은 이 싸다 비싸다라는 것은 이 차트 과거 차트 주가의 흐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적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연간 실적이 추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추정되는 연간 실적 대비 싼지 비싼지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이 참 문제예요. 이게 좋은 종목을 샀는데 비싸게 사면은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아니 뭐 업계 1 위고 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면 뭐 합니까? 비싸면 주가 떨어지면 끝인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업계 1 위하고 독과점이라는 것은 좀 안전판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제가 경험상 가장 큰 이제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매출 채권이 손상, 즉 외상값을 못 받은 경우. 물건은 납품을 했는데 외상값을 못 받아요. 물건 납품하면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래처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결국 이제 낮은 실적 변수에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업계 1위 기업이나 독과점 기업들은요 거래처가 다 우량해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단가가 낮아요. 이게 1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매출 캐파가 크다라는 얘기고 생산 능력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원재료를 매입할 때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좀 더 싸게 사옵니다. 그러니까 매입 단가가 낮아서 가격 경쟁이 쉬워요. 독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독과점은 이제 세계 3위 세계 업체가 상위 세계 업체가 전체 시장 80%를 점유할 때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경쟁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그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혈 경쟁. 독과점 기업들은 출혈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상생을 하거나 심지어는 가격 담합을 해요. 그래서 공정위가 그런 애들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소비자한테는 최악의 기업이지만 투자자한테는 최고의 기업이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오늘 그 기업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JW 생명과학입니다. 이건 업계 1위예요. 그리고 올해 최대 실적, 지난해에도 최대 실적이었는데 올해도 역시 최대 실적이고 역대 최저 PR이 예상입니다. 주가 저평가. 자, 201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가장 이제 싼 위치예요. 근데 실적은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해도 최대 실적이었는데 지난해 영업 환경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주가 떨어졌잖아요. 지난해가 의료 파업 영향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수익을 만드는 기업인데 의료 파업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거예요. 근데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덜 올라갔습니다. 올해 역시도 상반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쪽에서도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수액이라는 거는 병원에 입원하면은 이제 이게 포도당 같은 거 이렇게 링겔이라고 해서 이렇게 맞잖아요. 이제 그 기초 수액이고 두 번째는 수술 환자들 식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수액으로 영양분을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수액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수액제에 대한 수요는요. 이 고령 연령층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선진국 통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65세 인구, 이거 통계청에서 제가 자료를 최근에 갖고 왔는데 203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400만 명인가요? 한 그 정도 되는데 1,290만 명, 1,300만 명이 65세 고령 인구로 넘어가는 사실 뭐 65세가 뭐 그냥 이게 큰 뭐 고령 인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병원에 좀 자주 들락거리게 되기 시작한 나이가 이제 65세로 보통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이제 의식 구조의 변화. 이게 뭐냐면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예방, 진단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잘 받아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고령화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병원의 입원 일수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요. 병원의 입원 일수가 증가하면은 링겔을 맞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이 입원 일수가 가장 길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아직 일본보다는 덜하죠. 우리나라는 65세 인구 중에서 한 9일 정도가 평균 연간 그렇게 입원한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10며칠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조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수액을 맞는 연령층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이런 구조적 성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이 기업이 과연 실적 성장을 할까? 실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수액 쪽에서 수액을 만드는 기업은 우리나라 3개의 기업밖에 없어요. JW생명과 그리고 대한약품, HK이노엔 이 3사가 국내 독과점 체제입니다. 다른 데서 안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성장 수혜는 이 3개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령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수액을 산다 그러면은 이 3개 업체에다가 동시에 발주를 해요. 동시에 사요. 누구는 사고 누구 거는 안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 2차 병원 모든 병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조건도 다 똑같아요. 그 품질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나서 경쟁사 진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설비가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맥 주사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설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쪽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이 3사가 국내 시장을 모두 석권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거래를 트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성장이 있고 3사가 독과점적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이 제약주가 과거에는 성장주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2010년도까지는 성장주였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문제라 그게 아니라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때 고령화로 진입하는 시기였거든요. 진입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의료보험 재정 적자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약사가 개량 신약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도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식약처나 그 복지 그쪽에서 재정 적자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제약회사를 가격을 압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이 나오더라도 그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자꾸 제네릭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만 밀어주고 그건 약 가격이 싸니까 그쪽을 지원해주지 신약을 만드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쪽에 의사처방이 많아지면은 그게 의료보험 재정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사들을 지금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눈에 넣는 점안제 있잖아요. 안약. 그 하루에 한두 방울만 넣으면 될 거를 10방울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 버리니까 가격을 그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식약처에서 그거 잡아 가지고 가격을 절반 가격으로 반토막을 내고 막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주들 가만히 보면은 갑자기 실적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개량 신약에 대한 특허가 만기가 되면 가격을 후려쳐 버립니다. 아무튼 그 약가 인하 리스크가 제약사들이 다 있는데 수액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약 가격을 보전해 줍니다. 왜냐하면 수액제는요 퇴장 방지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약 가격이 만약에 점점 떨어지거나 병원에서 약 가격을 갑자기 단가를 막 후려치기 시작해가지고 마진율이 낮게 되면요. 이 수액 제조사들이 수액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기초 물자예요. 해외에서 수입해서 써도 그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량 국내에서 모두 생산을 해가지고 국내 수요를 모두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이게 문제가 이게 생깁니다.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국내 기초 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 쪽에서는 퇴장 방지 의약품 제도로 이 수액을 포함시키면서 상한 금액의 91% 이상의 가격으로만 판매를 해야지 그것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팔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격을 못 갖게 딱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인 마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경쟁사는 이쪽 시장에 진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가격까지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액제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잖아요. 우리나라 제약사들 가만히 보세요. 매출액 1위부터 20위권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7.7%밖에 안 돼요. 얘들이 15%가 넘습니다. 2배예요. 그 증거입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JW생명과학의 이제 실적을 볼게요. 자, 자산 쪽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재무단에서도 리스크가 현재는 없습니다. 제품별 매출치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점유율을 볼게요.
기초 수액과 TPN 요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수액이 과거에는 이게 주력 제품이었습니다. 기초 수액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전해질, 포도당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인제 링겔 맞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수분 보충 뭐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인제 주력이었는데 얘네가 좀 더 고부가가치 수액을 만들려고 했던 게 TPN. TPN은 뭐냐면 이제 종합 영양 수액제입니다. 여기 영양 수액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함량도 많고 종류가 좀 다양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싸요. 고부가가치고 비급여예요. 비급여라는 것은 이제 환자 부담도가 좀 큰데 이게 마진율이 좀 높습니다. 자, 이때부터 매출이 크게 올라갔는데 국내 최초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말씀, 요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초 수액이나 TPN이나 고령화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구조가 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TPN부터 볼게요. TPN 종합 영양 수액제입니다. 이것은 누가 맞냐면요. 수술하자마자 식사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그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중증 환자, 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식사 못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영양분은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 영양 수액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미노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해질, 포도당, 그리고 각종 비타민제, 이게 수많은 그 레시피가 있어요. 인제 그걸 인제 공급을 해 주는 건데 이 점점 증가하죠. 단 한 번도 매출액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간 걸 외에는 이건 떨어진 게 아니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연평균 무려 15%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게 유일한 수출 품목이에요. 다른 것들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기초 수액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국가에서도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동안 이게 수출과 내수인데 내수도 좋죠. 내수도 성장률이 좋았어요. 수출 볼게요.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 최근에 유럽의 수출을 10개국에서 하는데 10개국에 수출을 하는데 19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전년 2024년도 전년 대비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죠. 이게. 그리고 얘들은 미국에 있는 박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 1위 인제 수액 제조사입니다. 근데 이 박스터가 미국 기업이지만은 미국에서 수액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은 생산 단가가 비싸요. 그 미국 노동자들이 급여가 좀 세잖아요. 그 미국 물자도 비싸고. 그러니까 인제 박스터가 유럽이라든지 오세아니아라든지 중동에다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깐 그 생산 전초 기지로 국내에 있는 JW 생명과학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TPN 수출을 박스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는 수출을 안 합니다. 미국에선 박스터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관세 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JW 생명과학은 자체적으로 아시아 쪽은 자기가 직접 수출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몽골 쪽을 뚫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러신 제약이라는 업체하고 또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이쪽에 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TPN의 수출 비중이 점점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17%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게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쵸? 이것들의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최근에 생산 시설을 좀 57%나 증가를 시켰어요. 증가시켰던 원인은 뭐냐? 이거죠. 유럽 10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어나니까 공급량이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스터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생산 능력을 57%나 늘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술력을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그러면 만들기 쉬우면 너도 나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3챔버 수액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챔버라는 뜻은 어떤 방, 공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주머니 이런 건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어떤 주머니를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섞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술이 세계 소수 기업만 생산이 가능한데 이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아시아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영양 수액은 서로 다른 것들을 섞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 B, C라는 영양소액을 각각 원액을 갖고 와서 섞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혼합 과정에서 외부 오염 물질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걸 개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봉하면서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오염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민감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먹는 약 같은 건 어때요? 먹어서 이물질이 있으면은 위에서 한번 걸러지고 장에서 걸러지고 간에서 걸러지고 그래서 뭔가 이 내장에서는 필터링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혈액에다가 곧바로 주사하는 것은 필터링이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소주를 한 병 먹으면 취하면 그만이지만은 소주 한 잔만 주사로 넣으면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오염물질이 최소화가 돼야지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유통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시아에서도 지금 유일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1위 박스터라는 기업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JW 생명과학을 글로벌 파트너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에 의한 진입장벽까지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품에 대한 영속성, 사업에 대한 영속성이 있느냐 이게 바로 기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엔 기초 수익을 할게요. TPN이 전체 매출액의 35%고 기초 수익이 29%니까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익이기 때문에 근데 기초 수익은 뭐냐면은 이게 고령화 특히 TPN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기초 수익은 병원에 가자마자 그냥 입원만 하면 1박 2일 입원만 하더라도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많고 그냥 수액 넣잖아요. 이제 그건데 이게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계속 올라갔죠. 이거는 뭐냐? 고령화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고령 환자들이 증가하니까 입원 환자 일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구조적으로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왜냐? 코로나 때는 오히려 병원이 위험했습니다. 집단 시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퇴원을 많이 시켰어요. 병원에서. 제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조기 퇴근을 해? 했더니 병원에서 빨리 나가래. 입원 환자한테 빨리 나가라고 그랬대요. 오히려 위험하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때 수액을 좀 맞는 그 수요가 좀 줄어들었고 이때 의료 파업이 있었죠. 그 다시 성장하다가 의료 파업에 또 걸린 거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수술은. 근데 대학병원이 전공의가 파업을 하니까 수술이 뒤로 늦춰지고 그래가지고 수액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 이례적인 거잖아요. 코로나 사건, 의료 파업.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연달아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다가 여기서 약간 둔화가 된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의료 파업 끝났고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사실상은 코로나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면역력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백신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기초 수액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뭐 의료 수액, 뭐 특수 수액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건 응급 환자나 이런 것들인데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응급 환자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구조적으로 막 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영양 수액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가 그다음 또 올라가요. 그 말씀 드릴게요. 참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수액은요. 유통 기간이 짧아요. 보관 기간이. 그리고 법적으로 보관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잖아요. 그럼 법적 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유통기간 넘어도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병원에서는 수액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액을 많이 샀는데 재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더 쓸 수도 있다? 안 돼요. 보관 기간이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때 많이 사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 경과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사야 돼요.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사야 돼요. 또 이러한 또 낙전 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넘어갈게요. 자, 지난해가 의료 파업이 있는 사실상 의료 파업이라는 거는 수액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기초 필수 소비재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의료 파업이 일어나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갈까요? 2차 병원, 종합병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는 줄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영업 환경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정확하죠.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 심리인데
이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해요. 야, 이러한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그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고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 없이 사게 되는 거죠. 자, 올해 상반기 실적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분기고 이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전년 대비 TPN은 11%가 증가했어요. 두 번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초수액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수액은 3%가 증가했고 해머 같은 경우는 네, 이건 뭐 그대로고 이거는 특별한 변화는 없더라고요. 연간. 그리고 영양수액은 25%가 증가했습니다. 분기별로 확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난해 떨어지니까 이번엔 다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출과 내수를 보겠습니다. 수출은 6%가 증가했고 내수는 1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증권가에서 추정 실적을 좀 갖고 와봤는데 올해 대략적으로 전 분야가 모든 매출 성장이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매출액이 성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얘들은. 코로나 같은 경우 터졌을 때 이때 이례적으로 떨어진 걸 외에는 그냥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성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이게 바로 구조적 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하반기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잖아요. 올해 3분기, 4분기는 매출액은 두 자릿수 중반대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의정 갈등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그동안 좀 재고 보충을 해야 되겠죠. 기초수액제, 특수수액 같은 경우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자 2025년도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증권가에서가 아니라 증권가 실적은 믿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왜냐면 너무 낙관적인 것들이 많이 좀 담겨져 있어가지고 실제 추정했던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회사 쪽에서 제시한 겁니다. 회사 쪽 같은 경우는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게 이 거래처가 고정거래처예요. 병원들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서울대학, 뭐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합병원들 그들이 매년마다 주문하는 물량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주문하는 물량을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내보면은 올해는 한 요 정도는 주문하겠지라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한 요 정도 돼 있고 두 번째 좋은 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영업이익이 가장 큰 문제. 영업이익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영업이익의 변수가 크지가 않는 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게 원재료 가격이에요. 원재료 가격 볼게요. 원재료 가격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자재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곡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획량, 채굴량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인건비 뭐 있는데 얘들은 케미칼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무한정으로 변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다 대부분이 내수입니다. 내수에서 원재료를 갖고 오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 갖고 오면은 환율 문제가 있고 물류 문제가 있어요. 해외에서 갖고 오는 게 있어요. 수입하는 거. 약간 가격 차이가 약간 변동성이 있죠. 근데 해외에서 구입하는 물량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수입하는 게 두 개. 가격 변동폭도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떨어졌네요. 전년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이제 물류 비용,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 대한 그 추정치도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에 대한 예측 가능한 거. 보통 그런 거죠. 좋은 종목이 뭡니까? 그럴 때 사람으로 비유하면 돼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사람이 기본적인 게 뭐다?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술 먹고 막 주사 부리고 그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행 같이 못 가잖아요. 이럴 때 막 승질내고 막 이런 거.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종목이 그래요. 종목이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들은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갑자기 막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막 어쩔 때는 느닷없이 좋아졌다가 믿고 들어갔는데 그다음 실적 다 적자고 막 이런 거는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수요가 일정하고 그리고 동일 제품을 계속적으로 뽑아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따라서 신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질 않으니까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보통 신제품 출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 아니에요.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기존 제품이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제품 만들게 되면은 마케팅 비용, 사람 뽑아야죠. 생산 시설을 또 투자를 해야 돼. 그게 다 돈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이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신제품이 만약에 안 팔려 봐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날리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최고의 기업이죠. 120년 동안 똑같은 제품 계속 만들잖아요. 그 맛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신제품도 안 나오잖아요. 걔들 기껏해 뭐 제로 콜라 100년 만에 나왔죠. 제로 콜라라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올해 투자만 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자 좋다 이거지.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이 기업이 2016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 PR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예요. 쉽게 얘기할 때 그거예요. 당기순이익이 나오면은 시가총액이 당기순이익의 몇 배까지 쳐주느냐. 제약사 평균이 PR 14예요. 제약사, 중견 제약사. 그리고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신약을 만들고 그런 애들은 한 30까지 올라갑니다. 중견 제약사입니다. 얘들은. PR 14가 보통인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최근에.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갔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 그 의료 파업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실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던 거죠. 환자들이 대학병원 안 가면은 종합병원, 2차 병원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이건 시장의 오해였죠. 투자 심리까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기가 막힌 저평가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저평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장일에 가장 지금 싸요. 상장일에 가장 싸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 PR로 정하게 되는데 보통 목표 PR이 14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기대 수익률이 무려 상승 여력이 100%가 넘어갑니다. 110%. 근데 지금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주가가 2배 올라간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1차 목표가를 한번 정해볼게요. 1차 목표가는 바닥. 과거 이제 2020년도에 여기 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PR 10 정도를 주게 된다면은 업계 제약사 평균보다도 가장 낮은 지금 수준이에요. 요 정도 딱 잡으면은 그렇죠. 달성 가능한 목표가죠. 그래서 지금 PR이 6.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PR 10까지 가게 됐을 때 올해 안에 53%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뒤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 성장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 무려 또 4.2%예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기업이죠. 이건 무조건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가지고 조급하게 왜 안 올라가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묻어놓으세요. 묻어놓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종목 가지고 단타를 치셔야 돼요. 왜? 물리면 그냥 들고 가면 그냥 수익을 얻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하실 때는요. 이런 종목 한 종목을 몰빵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종목을 20개에서 30개를 포트폴리오로 딱 구성하세요.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올라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차익 실현하고 아직 안 올라가는 종목 비중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진짜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종목 가지고 막 수급 보면서 단차 치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베스트죠. 네, 오늘 일단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